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어제였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랑은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예. 여러 번 물어봐도 100번 물어보냐 대답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이나 정치 평론하신 분들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의원이 3명밖에 없고요. 예전처럼 어찌 보면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국민의당은 거의 어찌 보면 같이 했던 분들도 대부분 지금 지난번에 아마 총선 과정에서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네. 몇 사람 빼고만 안 남았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 됐든 대선이 됐든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아마 대선 나왔을 때도 그때 3등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지율보다 서울시장 나왔을 때 지지율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가 21%가 그런데 아마 그렇죠. 서울시장이 19%인가 이랬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아마 서울시장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드러났죠.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하고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물론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한테도 졌거든요, 지지율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저는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이라고 해서 더 어렵고, 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라서 그보단 좀 쉽고라고 그렇게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안철수 네.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면 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결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지금 현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인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 후보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네.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반 정치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에서는 야권에서 어떤 굉장히 유망한 인물이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이라기보다는 서울시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반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 세력을 모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주택 문제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쌓아왔던 경험과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이 아닌가, 내부적인 판단이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 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단지 안철수 대표가 야권이 뭉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서울 시민에 대한 오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조심스럽게 들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 연대 연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애매한 지금 워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맥브리핑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과 전격적으로 같이 가는, 통합을 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전에 박원순 그 시장과 안철수 그 당시에 원외 분이죠. 예. 같이 연합을 했던 그 시나리오를 구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야권으로서 국민의힘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장외에서 하는 것으로 연립이라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구상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또나 그냥 안철수 이 세 글자의 이름보다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미 출마 선언한 많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입당은 안 한다고 하는데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합당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 아마 민주당하고도 비슷한 형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1대1 지분으로 이렇게 합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라든지 뭐 당직을 5대5로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있다가 나갔는데 지금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는 길은 물론 야권의 뭐 대권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 과정을 통해서 합당 과정을 통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5대5 지분인지 아니면 몇 대 몇 지분인지 하면서 본인이 뭐 당내, 그러니까 보수 야당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합당 과정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립 정부는 아마 저는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고. 당대당 합당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안철수 대표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서울시장이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안 된다라고 치면 양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아마 민주당이 그때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만 그때도 사실은 당세는 차이가 났었어요. 예. 하지만 품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지금은 103석 대 3석이지만 그것만으로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 예, 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야권 후보군의 이제 체급이 높아지고 이제 흥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여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박영선 장관의 거취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박영선 장관은 지난 총선 때는 사실은 구로에 윤건영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서 윤건영 의원을 측면 지원했다라는 이제 많은 구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선거법 관련되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정중동 자맹으로 굉장히 이제 현업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네. 역할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워낙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잠잠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박영선 장관의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이제 어떤 선택지를 할 것인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뭐 사심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일련의 지금의 정국을 이끌어가는 핵의 눈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내가 이만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나에게 그만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장 내지는 뭐 그 다음 정치 행보에서 어느 정도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두고는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거물급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과연 서울 시민들의 그 마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역량과 이제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였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 아무튼 이 파장이 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여야 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도움이 없이는 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자기로의 단일화를 이루어내가는 과정으로 나름의 어떤 결단을 내린 거 아니냐. 꽤 나름대로 저는 계산을 하고 한 결단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쟁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야권 연대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 예.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제 끝까지 난 단독 독야 청청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만 이 반문 연대, 야권 연대, 나아가서 야권 통합 이것이 단순하게 내년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들, 최근 몇 달 사이의 발언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보다 더 세게 더 세게 네네. 그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뭐 좋은 표정은 늘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안 좋은 걸로 유명하죠, 뭐. 평가 예. 자체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들이 결국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이 부분도 고민이 참 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 사이의 악연은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도왔었죠. 멘토 역할도 했었고 그런데 겪어봤겠죠 아마. 겪어보니까 뭐 정치적인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그거를 안철수 대표도 모르지 않을까요? 예. 그럼 아마 입당해서 경선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아마 밖에서 뭐 다른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뼈아픈 거예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세를 늘려가고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 그동안 어떤 보여왔던 모습들이 투영되는 거다. 어찌 보면 반대의 경우라 예를 들어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합당도 할 수 있고 연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보고요. 네. 그동안 발언이 셌던 건 아마 결국은 출마 수순을 위한 게 아닌가. 결국은 주목도를 좀 끌어야 되고 지금 대권 지지율도 보면 뭐 5% 내외 한 자릿수에서 오러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야권에서 이기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지율을 좀 만회해야 본인이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이는데 평소에 아마 안철수 대표의 화법이라든지 본인이 일단 뭐 의사 어떤 전문직을 걸어왔거든요. 그런 거에 평소에 본인의 좀 화법보다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버할 때는 사실은 좀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글쎄요, 이 모습이 언젠가는 어떻게든 뭐 매듭이 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약간의 엇갈린 행보나 갈등의 이제 문제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정치적으로야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다가 다시 회소됐다가 또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분과의 관계는 저는 사실 고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그 전 시절부터 제가 봐온 보면 사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나 결단을 뭐 잘못하거나 그르치는 분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냉랭했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대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원외 위원장도 아니고요.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 타당의 대표이며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또는 합당해서 같이 하겠다. 합당이나 입당을 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정말 야권 연대라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인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얼마든지 안철수 대표와 같이 손잡고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행보는 할 수 있다. 그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언뜻 떠오릅니다. 보수 야권 후보를 안철수 대표의 바람대로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된다는 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흥행몰이용 관심을 끄는 카드로는 쓰였지만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일화 추진하다가 실패해갖고 각각 후보가 나와서 보수 표심이 갈라지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로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려운 내용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세 번째가 가장 낫죠. 각자 나와가지고 표가 갈리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세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정치적인 미래를 이제 독자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명분을 삼아서 합당을 하든지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로 나와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가 되기도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과거만큼 예전에 뭐 50% 이상 대권 지지율 넘었었는데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대선 뭐 지방선거 쭉 나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요거를 만회를 그런 몇 달 만에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제 당의 지지율이 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받쳐지고 있고. 그럼 아마
뭐 대권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오세훈이든 아니면 유승민 이런 분들이 도전할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선거는 구도라든지 정당 구도를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과 앞서건 뒤서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자들이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해서 양보하겠어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고 후보가 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아마 선거를 위한 표 다지기, 바닥 다지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출마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하다 필요하죠. 물론 그 전에 바른미래당이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나왔었죠. 후보로 네. 나왔다가 이제 표를 좀 많이 못 받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거, 그다음 다시 대선을 출마했던 거 등등의 네. 행보가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국민의당 대표로서 그 서울시장 후보의 그 다지기를 한 다음엔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연대를 함께 하면서 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합당이든 입당이든 절차가 필요하고요. 지분이라는 거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분이라는 것이 여론에 나오는 순간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서울시장 출마냐 이거 저질했다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한 만큼 저는 결국에 가서 내년 경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예. 같이 후보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주제를 좀 바뀌어서요. 이번 주에 있을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관심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은 송국 검증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의 경우는 발언의 심각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지명철회까지 이뤄질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제일 뜨거운 감자잖아요. 아마 이제 뭐 SH라든지 뭐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정책 검증에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예. 과거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역 사고 개인 책임인 것이다. 그다음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좀 비하한 거 아니냐. 저는 뭐 두 가지 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고 났을 때도 2인 1조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년이었고 비정규직이었는데 왜 2인 1조를 안 했을까? 결국은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 걸 막자는 게 지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 임대주택 사는 분들이 좀 뭐 밥 해먹겠느냐 약간 어찌 보면 비하하는 발언인데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임대주택 같은 단지 안에서 살면은 뭐 노인정도 따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유치원 갈 때 따로 가고 학교도 따로 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약간 어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SH라든지 LH라든지 아마 국토부 장관 가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한 발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두 부분에 특히 이제 구역 사과에 대해서는 유가족이나 아니면 분들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 사과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데 저는 뭐 동의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냐? 예. 요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부동산 정책 이 부분에 저는 아마 좀 문제 삼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지명하는 과정에서 몇몇 장관 자리가 있었지만 가장 주목을 많이 끄는 그렇죠. 자리였죠.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현재로서 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비판 여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또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 과거 발언들 좀 뭐 현근택 대변인께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증 과정에서 좀 거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게 뭐 속기록 회의록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까지 다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고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김현미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주택 정책이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쪽 전공하셨고
또 뭐 SH, LH 하면서 주택 정책을 계속 해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 말씀처럼 왜 이런 거 못 걸러느냐 아마 이 회의에서 발언까지 체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수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위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봤을 텐데 이런 뭐 세세한 발언까지는 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민 의원님께서는 청문회 모습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워낙 지금 이슈가 많아서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제 관련된 인터뷰 발언들도 기사로 나와서 쭉 봤는데요.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인식을 동의한 거 많이 국민들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데 지명철의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명철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말이 나와야지 지명철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라 주택 정책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장관 후보자 국무위원의 자격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정책적인 실패, 국민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는데 그 이후에 어렵게 바꾸는 자리예요. 예. 근데 정책적인 실패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만회하고자 지금 변 후보자를 지금 내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보다 더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회의석상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녹취록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됐던 커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기록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평판 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 손가락이라서 내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것들을 미처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무리 내 가족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이라도 국민의 가슴에 이렇게 피멍들게 하는 분은 자진 철회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이제까지 보셨겠지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가 안 돼도 청와대는 그냥 임명을 강행했어요. 네. 그래서 변 후보자도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이 답을 못한다면 여전히 그냥 식물 장관으로서 남아있지 않을까. 예. 윤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또다시 주택 정책은 답보 상태에 표류하는 그냥 식물 장관으로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뭐 당장 지명 철회해라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벼르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국회는 또 한 번 깊은 갈등 구도를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일이죠.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 이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1차적인 판단이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냐 아니면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물었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윤 총장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반 사퇴에 38.3%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추미애 장관 뭐 갈등 국면에서 어찌 보면 사실은 뭐 여론이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지난번에 안 좋을 때는 거의 뭐 추미애 장관 잘못이다라는 게 거의 2배 이상 나온 적도 있고요. 예. 물론 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뭐 여론의 방향과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저희도 뭐 이런 여론을 알고 있고 뭐 깊이 있게 고민해서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생각보다는 이제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 측면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측면에서 여론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약간 완화됐다는 측면이 좀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사퇴 불필요하다는 게 이제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사실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전문성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는 약간 이제 흘려들으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과 청와대에 너무 밀어붙이기식
특히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이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 있었죠.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 했었던 분까지 포함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했던 분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라도 지금의 검찰총장의 징계는 목표를 두고 결과를 이미 설정해 놓은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청원도 보면요.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각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네 편, 내 편이 완전하게 이게 극명하게 네. 갈린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요. 물론 정치 현장에서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슈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그다음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옳고 예.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떤 매 사안마다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상황인데요. 네. 윤 총장 관련된 사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밀리면 진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했고요. 그 다음에 대선으로 바로 넘어가는 국면이라서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밀린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국민 간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네.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 생각이 예. 듭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는 12월 초에 나왔어요. 네. 그때 이런 얘기 안 했죠. 지금 추미애 장관 재신임 하라 그러니까 분열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거는 분열 아니고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거 분열이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에서는요 12월 초부터 한 거예요. 한 이제 보름 이상 한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 얘기는 한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국민들의 여론과 일반적인 언론이나 여론조사 결과나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진영 논리 하시는데 국민청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호응하느냐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밑바닥 민심이나 저희 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지금 어찌 보면 여론의 추세, 언론 보도 추세는요. 저는 한 8대 2나 9대 1 구도로 봤어요. 거의 네. 여론조사 결과는 그보다 조금 더 나온데, 근데 최근에 아마 대통령이나 뭐 정당 지지율 보면 약간 또 반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반 아마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싶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도들이 결국은 또 보궐선거 또 표심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